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요번 주는 2730은 메꿨고요. 코스피는 맞췄고, 코스닥 950은 갭을 못 메웠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방어 기대감으로 첫 상방 갭 메운다 했는데, 하나는 맞췄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코스닥은 틀려서 사과드리고요. 일단 저는 다음 주 미국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 아마 주가 지수가 좀 하락했는데, 낙폭 확대보다는 저는 제한적인 등락을 보일 걸 예상합니다. 지금 오후에 조금 나는 하락보다는 만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실적 발표도 이제 할 것이고, 대략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상장 기업 미국을 보면 컨센서스가 열에 8개 회사가 상해 호재였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는 코스피 2750, 즉 매물대 여기 45%대가 몰려있는 이 저항선을 까지는 갈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에 역시 똑같이 950 갭을 메울 것이다 라고 봐서 저는 상방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시황은 최근까지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돼서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 상단이 제한된 채 일부 그걸 팔아서 소형주로 지금 상승했다가 또 반납했다가 이번에는 또 이제 중형주를 이제 사면서 이제 개별 장세가 다시 전개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 업종들과 같이 수급이 적거나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군들 위주로 다시 순환매가 돌지 않겠냐. 그 다음에 어닝 실적주들의 이제 일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방 이유는 동유럽 전쟁이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제한적, 또 중국의 지준율 인하 정책과 드디어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이제 추위로 인한 가스 생산량이 이제 지금 그렇게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하나는 좀 삭제가 됐다, 위험률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방 이후로는 이제 돈바스 집중 규전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러시아 수중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거에 따른 아직까지 유가하고 곡물 사료는 가격 상승 밴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시한지역 포함해서 단계별 봉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크로 경제의 위험 요소다. 그래서 이렇게 하방 이유를 보실 분은 이제 하방으로 보시면 되고, 상방 이유를 보실 분은 아까 얘기한 이제 상방을 보시면 되는데, 저는 상방으로 봐서 아까 2750, 950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 떨어진 거는 이제 오후에 조금 제한적으로 낙폭 확대를 만회할 거다. 저는 그래서 등락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격적인 실질 시즌이 다음 주거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상방으로, 지금 현재 기준인데 현재 지수 기준으로 해서 저는 상방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소식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베니스터 주식 전략가는 주식시장이 여름까지는 힘들 것이다. 미국의 PMI 지수, 채권 수익률, 소매, 판매 등 지표 컨센서스가 조금 하락적으로 우려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80년 이후에 이 미국 증시가 4월까지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시장이 좀 약세였어요. 한 40%, 열에 한 4번 정도가 이제 평균 수익률이 좀 하락이었다,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올 8억 정도로 사상 최고치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 중간값보다 50%나 높은 수준. 이 미국이나 캐나다 모두 주택 시장 문제가 이제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집이 부족한 데다가 수익을 내기가 위해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 때문에 캐나다 주택 거품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주택 거품 시작이라기보다는 이게 내년 금리 인상을 빨리 하면은 이 주택담보금리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거래 시장이 더 얼어붙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거품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택 거래가 안 될 걸로 저는 예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내년에 그 기준금리 인상, 가파른 인상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가 더 올 가능성이 있지. 뭐 어쨌든 저는 좀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계은행이 동유럽 전쟁의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1% 가까이 낮추고 달러와는 매파 연중 경계감에 강세이고 엔화는 구두 개입에도 지금 약세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매파 연준 세금 신고로 4만 달러가 잠시 붕괴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리비아는 원유 생산 차질에 유가 상승, 투자자들 익스포즈 줄이고 있는 상태다. 위험 노출액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 익스포즈가. 그래서 어쨌든 이 포트폴리오를 방화 전환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식인데, 예, 저는 아직까지는 유가는 이게 100달러에서 공방전해 버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원유 뭐 재고 감소도 있고 리비아 사태도 있지만 또 지금 일부 생산을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이 늘렸기 때문에 1,100만 배럴에서 월 지금 1,200만 배럴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치고받는 공방전으로 해서 100달러를 유지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하방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IMF 분석 챕터를 보면은 지금 현재 민간 부채가 2020년 글로벌 GDP의 13%가량의 증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당시 보인 증가세를 크게 상회한다. 즉 정책 기업의 대체 대조표는 이게 효과적이었는데 민간 부채를 급증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얘네는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 개표를 제가 한번 지금 여기는 안 나지만 말로 구도로 얘기하자면 지금 민간 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벗어났는지 이제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25%고 태국이 23%, 한국이 지금 19.19%예요 지금. 근데 이 두 나라, 이 일본하고 태국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가지고 이게 좀 20% 이상이면 위험 수준이거든요. 10% 이상의 경고 수준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당국하고 이 시장 전문가들이 한번 이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국제결제은행 비스나 IMF가 이거를 자꾸 지표로 삼아가지고 우리나라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는 전문가들이 한번 의논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MF가 또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을 이제 4.4에서 3.6%로 수정한 데서 또 추가로 하향 발표했죠. 이 중국의 도시봉쇄 조치로 인한 성장 둔화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핵무기 사용 대신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서 돈바스 2차전 하겠다. 거기서 핵무기 사용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왜 언급해가지고 이게 좀 찬물을 끼웠는데 어쨌든 지금 마리오폴이 좀 힘든가 보다. 오늘 안에 함락된다고 그러는데 좀 뭐 어떻게 보면 슬픈 소식인데 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동유럽 전쟁의 글로벌 금리 시스템 회복력은 시험 평가가 될 것이다. 파생과 민간 자본 원자재 시장의 간접적인 이 노출 현상 등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또 부상될 수 있는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또 중국의 기술주와 미국의 주식 예탁 증서 ADL이 역대 또 최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 지수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지금 역대 최저 멀티플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돈 좀 있고 난 여유분이 있다는 분들은 중국 기술주하고 이 예탁 증서 한번 미국 거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뭐 저는 뭐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트상 투자해 볼 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하면 안 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방부가 로키드 마틴사, 보잉사,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로스 그룹만, 제너럴 다이내믹스, 해리스 테크놀로지 이 6개사하고 국방무기 확대 방안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전쟁 장기화에 대한 방사 수출에 대한 포석이냐?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안 보고요. 어떻게 보냐면 미국이 국방비를 늘릴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뉴스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향후 국방비를 미국이 증대할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수급 논의, 그거에 대한 또 독립 전쟁에 대한 또 방산 포석을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반대 정책으로 석유 시초 허용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휘발유 가격이 지금 미국 내에서 오르고 좀 반대 여론이 커져가지고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20%가 오르는 한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도 아마 증설하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세금이 12.5% 걷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5%를 이제 올리겠다는 거는 그만큼 나머지 여유분은 신재생 쪽에 이제 메꾸겠다, 뭐 돌려보겠다, 이제 이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미국의 또 이 내용보다는 지금 달러 약세 전환으로 국채 수익률이 하락 추세에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로 일부 출회된 엔화 가치가 또 일시적으로 상승했는데, 또 이제 일부 원유 재고 감소와 독일의 러시아 원유 금수와 원전 재가동 이슈가 상전 중립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유가가 어렵다는 거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가스는 이미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중국의 생산량 이슈로 이제 하락 기조로 보시면 되고, 일본 무역 수지가 작년 누계가 이제 50조 원으로 집계돼 있다는 발표도 했고요. 또 최근 내용인데 이제 미국의 국채 모기 접친 피니메이사가 내년 하반기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무리하게 맞추다가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유축되는 원인으로 이제 경기 침체라고 뽑았습니다. 뭐 어쨌든 저도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요. 한 50%에서 60%로 좀 올렸습니다. 왜냐면은 중리 금리에서 3%, 3.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5%면 더 내년 하반기에 저는 70%로 보겠습니다. 3%면 60%로 보면 되고, 중립금리는 저는 50%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올 확률이 이제 30% 정도 되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이제 오늘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이제 뭐냐면 일본 지표를 알아야 우리도 이제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걸 갖고 나왔는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요새 이제 일본이 작년 이제 무역 수지 51조 기록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1분기가 6조 원 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안 끝나면 이 원자재로 인한 수입 물가로 인해서 대략 우리나라도 25조 정도가 예상이 돼요. 연말로 따지면. 그러면 일본은 한 100조 되겠죠? 누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하반기 안으로 경상수지 적자로 이제 추세로 갈 것이고, 우리나라는 정상수지 적자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22개월 무역수지 흑자하고 정상수지가 20개월이니까 지금 3개월 적자로 돌아섰어도 당장 경상수지 흑자 적자로 돌아서기에는 아직 사이클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을 이제 일본 경제 지금 이제 현재 그걸 이제 갖고 나온 겁니다. 이제 현재 시중에 통화를 풀고 금리 상승을 억제해서 급속하게 엔화 환율이 상승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변함없는 면화 기조 상태에서 지금 엔화 유통 규모를 늘려서 가치를 인위적으로 좀 낮춰서 약간의 물가 상승을 유발시키려는 이제 그런 논리에서 지금 일본이 하고 있어요. 지금 통화 정책을. 근데 이제 세 번이 있었어요. 이게 엔저 정책이 세 번 있었는데, 한 번은 2002년 닷컴 버블 붕괴로 2000년이죠. 그 다음 2년이 지나서 이제 이게 절정에 달해서 2002년에 당시 엔화 강세 속에서 부시채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부시채권을 빨리 없애려고 엔저로 처방을 해가지고 끝났고, 한 번은 또 2차는 2015년 때 아베노믹스 엔화 약세를 적극 유도해서 그때 달러 엔 환율을 130엔까지 올렸었어요. 1차 때하고도 비슷해요. 1차 때도 130엔까지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때는 이제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서 그걸로 중소기업하고 가게 혜택이 돌아가는 낙수 효과를 노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효과는 조금 미미했죠. 근데 다만 웃긴 게 이 두 번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유가가 40달러, 35달러였어요. 그래서 수입 물가 상승 우려가 부각되지 않아서 그럭저럭 가격 물가를 유지했어요. 근데 이번 세 번째는 좀 다르죠.
인플레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탈피가 목적으로 해서 지금 수입 물가를 이제 지금 엔저로 해가지고 디플레이션 탈피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수입 물가를 더 끌어올리게 된 거예요 지금. 왜? 이미 작년 하반기에 또 오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업과 가계 부담이 지금 왔어요. 한계 상태 와서 지금 유가가 지금 130달러에서 100달러 떨어졌지만은 지금 100달러대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지금 외환 개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외환 개입이 끝까지 안 먹히면은 이 외환 환율 기능이 상실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본 수출 대기업이 타격을 받아요. 그럼 이제 대기업들이 달러를 번 거를 지금 엔화로 환산해서 국내로 환원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져요. 이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내수 소비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표가 지금 자료가 저도 없어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되면은 향후 타격이 더 커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임금 상승이 제자리인 상태에서 5월달에 전기요금, 가스요금하고 이 공공요금 다 올라가요. 25% 이상 예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 수입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르면 과연 서민들이 지갑을 열까요? 더 얼어붙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경상수지 적자로도 갈 수가 있어요. 하반기에 급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GDP 대비 부채가 260%인데 지금 이자 부담 때문에 지금 금리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엔저로 지금 가게에는 지금 수입 물가 가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20년 전에 비교해가지고 4배예요. 1엔 대비 경상이익이 0.5%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얘네가 지금 여기서 지금 잡지 못하면은 이게 디플레이션 잡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외양간 고치려다가 이제 본가를 태먹듯이 디플레이션 잡으려다가 오히려 아예 그 반대로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경제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고 제가 일본의 경제를 갖고 나온 겁니다. 지금 현 상태를. 자, 이번 주에 이제 다 얘기했고요. 일단은 경제 역사 시사 타파에 지금까지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